가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지역이 전부 박빙인 거야, 실제로 박빙인데 그 지역의 여론을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아예 그 박빙 지역이면 지지자들이 다 투표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일부러 아예 오세훈 한명숙 실제로는 박빙인데 옛날에 그 2010년에 지방선거 할 때 그런데 17%에서 20% 차이 난다고 개소를 한 거야. 그래서 노회찬 팬들이 노회찬 나 찍어버렸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그때 노회찬이 몇 프로를 6%인가 뭐 10%인가를 먹었어. 13%인가? 얼마였지? 노회찬이 하여튼 몇 프로를 먹었어. 꽤 많이 먹었어. 10% 가까이 얻었을 거야. 그런데 한명숙 오세훈의 차이가 1%가 안 됐어. 0.6%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난 거야. 실제 투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갖고 유권자들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은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언론사 사장을 싹 교체했어. 23명을.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언론사 사장 23명이 교체가 돼요. 그거 뉴스 찾아봐봐. 예. 그 언론사 사장을 싹 교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명박 선거 대선 때 언론 특보했던 지 특보 출신들을 언론사 사장으로 꽂아. 그때부터 언론이 이명박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 넘기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여론, 그 당시에 사장들의 영향을 품은 애들이 지금의 그러니까 언론사 사장들이야. 지금 언론사 사장들도 이명박의 꼬봉들과 연계된 인물들이야. 아직도 여전히 그놈들이거나 아니면 그놈들의 영향으로 선출된 놈들이 지금, 언론사 사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언론사 사장들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일까요? 이명박 아바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과연 맞냐? 한명숙 오세훈 여론조사에서 20몇 프로라고 차이 난다 그랬잖아. 22%에서 17% 오세훈이 이긴다 그랬어. 실제로 0.6%였지. 작년에 내가 각 후보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전부 다 캡처 떠가지고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고발해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고발해라 그랬어. 그러자 이 새끼들이 후보별 조사를 발표 안 해. 그 대신 그 다음부터 언론에서 뭐라고 개소리했냐면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기억나죠? 작년에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수에서 190에서 230석 간다. 더민주는 80석도 건지기 어렵다. 누구도 손석희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더민주가 120에서 130 할 수 있고 잘하면 일당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이 과반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여러 번에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그 세 가지가 다 맞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들, 소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들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지금 선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 왜 나는 증거가 있어. 한명숙 오세훈 여론조사, 그 다음에 오세훈 정세균 여론조사, 그 다음에 작년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걔네들이 주장한 내용 다 틀렸고 내가 주장한 내용 다 맞았어. 그치? 내가 주장하는데 지금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요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예. 100%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 여론조사를 발표하느냐? 그 말을 믿는 등신덩다리들을 노리는 거죠.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등신덩다리들이 걔네들의 타겟이야. 한마디로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저기 투표를 할 때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들, 그게 걔네들의 대상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될 사람을 찍고 싶은 거야. 될 사람을 찍고 싶은데 그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투표 안 해버리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언론에서 가장 헐뜯는 사람, 그 사람이 이명박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라는 거지.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띄우는 사람이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거지.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나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예. 뭐 JTBC 여론조사, 그 JTBC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회사도 JTBC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을 거 아니야. 그 여론조사 기관이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겠어. 당연히 손석희의 뜻이 아니라 이명박의 뜻에 따른 여론조사를 유도했을 거 아니야. 질문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시켰겠지. 그러면 손석희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는데 그걸 발표해야지. 안 그래? 간단해. 모든 언론에서 디립다 까대는 사람이 국민 편이야.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디립다 띄우는 게 명바타야.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분명히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내가 볼 때는 변성기 아니고 음향 조작 같아. 손석희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 그대로더만. 어저께 손석희랑 얘기할 때는 목소리 똑같지 않았어요? 그거 음향 조작이야. 여러분 그 박근혜 목소리요. 박근혜 목소리 음성 파일들 이 뉴스에서 잠깐만. 박근혜 목소리가 원래 뭐는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이야. 늙은 목소리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박근혜 목소리요 피처링 된 거예요. 되게 이 목소리가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목소리 들려. 그거 다 음성 조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그게 그 가수들 실제로 그 음반에 나온 목소리하고 생 목소리하고 다르잖아. 그게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목소리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박근혜 목소리 음성 파일하고 요즘에 재생되는 음성 파일하고 목소리가 달라. 그 귀가 예민한 사람은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작년 봄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목소리가 녹음 파일로 나오면 약간 이렇게 청명한 소리가 뒤에서 목 뒤에서 나는 거죠. 머리 뒤쪽에서 올라오는 청명한 소리가 나오는 젊은 목소리야. 그거 40대 목소리로 나와. 박근혜 목소리가. 틀림없이 박근혜 목소리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리고 그 뭐니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그 저기 뭐야 감금을 하고 미행을 하고 이런 식의 목소리인데 그 뭐라 그러나 언론에서 나왔던 종편에 나온 목소리는 되게 청아하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틀림없이 이거는 피처링 했다는 얘기야. 목소리 이거 그 조정한 거예요. 예.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겠어. 내가 볼 때 그거 음향 효과야. 정말로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었다면 손석희랑 말할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똑같았어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드립다 띄워주던 목소리가 나옵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연설할 때 목소리하고 그 손석희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비교해봐봐.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그저 이무기가 판을 치네 사이비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아 뜬다
줄이 슬쩍 든다 향기로운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껍데기가 판을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특정 대선 후보 얘기하면 모두 블랙이에요. 예. 특정 대선 후보 얘기하면 예 모두 블랙입니다. 예. 자, 이 후보 얘기한 사람들 모두 블랙이에요. 예. 제가 분명히 자막에도 써놨죠. 특정 대선 후보 얘기하면 예 블랙이라고. 예. 안치환이 불렀어요. 이무기라는 노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요. 아니 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허위 사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고 징역 8개월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던 사람이야. 3개월 만에 나는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풀어주면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징역 6개월이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겪은 내가 지금의 언론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새끼들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발표하고 있어. 왜? 그들의 여론조사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220석 간다. 그 여론조사 기관들 다 문 닫고 사장들 감옥 가야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현실과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인 거야?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안 그래? 근데 그 새끼들이 지금도 대선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지. 지금 100명 중에 4명이 누구누구를 지지해? 그게 말 같은 얘기냐고. 여러분 주변에 10명, 20명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선거운동을 13번을 한 사람이야. 내가 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감을 잡느냐 하면, 내가 13번 선거운동을 할 때 나는 다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 표정을 봐. 그러면 그 표정에서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표시를 해주고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딱 인상 구겼다. 그럼 쟤는 저쪽 편인 거야.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도 우리 편일 가능성이 커. 근데 일단 웃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편. 적극 지지. 그 다음에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밝은 표정으로 지나가면, 이 사람도, 뭐, 아주 좋다는 아니지만, 뭐 좋다 정도. 근데 인상을 구겼어? 그러면 얘는 절대 우리 편 안 찍을 표. 그 다음에 욕을 했어? 쟤는 저쪽 당원이거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다 세는 거야. 100명이 딱 지나가. 100명이 지나갈 때 딱 프로테이지를 보면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게 보여. 그렇게 해서 내가 선거 현장에서 겪은 여론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뭐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들에게 그 전화해갖고 물어봐.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런데 그 자기의 친구들이 다 한 동네에 모여 산다. 그럼 그건 여론조사의 의미가 아니야. 그 동네 여론인 거지. 그 동네 여론인 거야. 가령 경북이나 호남은 아마 결과가 좀 다를 거야. 다른 지역하고. 경북과 호남은 지금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뭐 수도권, 충청, 강원, 경남 여기는 좀 다른, 그러니까 호남이나 경북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북하고 호남은 또 차이가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봤잖아. 묻지마 네트워크가 있어. 예. 호남에서는, 예,
묻지마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묻지마 네트워크는 실제로 선거 일주일 전까지는 표시가 안 나. 일주일 전까지는 그냥 아무 자기 표시를 안 내다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표시를 해. 그래갖고 선거 3일 전에 쫙 문자가 돌아. 그래갖고 그 문자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호남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호남이, 여론이 반반일 수 있어. 근데 이 호남에서 민주 세력이, 호남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역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었잖아. 지금 5.18 문제를, 5.18 전단지 돌리고, 전두환이가 자서전 쓰면서 떵떵거리고 다니는 거, 그거 뭐 하는 거냐면, 호남에 있는 민주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거예요. 예. 그 5.18 전단지를 돌려서 5.18 특례법으로 금수저다. 지금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 그 목적이 뭐냐면 호남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고립시키는 거야. 호남 민중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얘네들이 하는 말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이 호남의 민주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호남 전단지가 돌고 있는 거야. 5.18 전단지가. 그리고 전두환이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도리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야. 5.18을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 5.18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5.18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소위 이제 호남의 여론을 묻지마 네트워크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계산인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잘 생각해봐. 예. 일부러 호남을 비하하고, 예. 그리고 호남을 지금 분열시키는 거야. 호남을 분열시키고, 목적은 뭐냐면 호남의 민주 세력을 고립시키는 거. 예. 호남의 민주 세력을 고립시켜서, 소위 이제 호남의, 친새누리 사람들을,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작년 4월 16일 날 그대로 예측했잖아요. 그쵸? 예. 지금 그 작전이 그대로 가동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소위 이 모든 언론도 호남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다른 지역은 안 통해. 지금 내가 볼 때 종편 보도가요, 수도권이나 경남이나, 도리어 경남은 누구누구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 이제 새홍지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강원이나 경남 같은 경우, 충청도 마찬가지고, 종편의 목소리가 전혀 안 통해. 전혀 영향력이 없어. 오로지 지금 호남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을 흔들으려고 지금 종편하는 거야. 종편과 이명박 언론이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 넘기려고 지금 저 짓거리 하는 거야. 호남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 총선 때 여러분들 어느 특정 정당이 제1야당 되는 줄 알고 묻지마 지지했잖아요. 결과 보고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오로지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을 속여 넘기고, 겁주고 속여 넘겨서 그 5.18 얘기로 위축을 시키는 거야. 호남 사람들을 위축시켜가지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야.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특정 후보가 지난번에 얻었던 표의 1000만 표 이상이 1200에서 1200만 표가 호남 쪽 표였거든. 그러니까 그 호남 사람들의 표를 갈라쳐서 몇백만 표라도 무너뜨려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에는 소위 이제 옛 새누리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올릴게요. 옛 새누리 지지자들이 새누리하고 무관한 당의 후보를 지지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실제로 이제 지난 총선 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어느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대표가 자기네 후보를 지지해달란 말 안 하고,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럼 특정 후보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옛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다른 특정인을 지지해서, 그래서 표를 모으고, 그리고 호남표를 절반만 무너뜨리면,
자기네들이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호남 사람들이 아주 만만해 보이는 거죠. 박근혜 심판이고 뭐고 다 없이 오로지 누구누구가 꼴보기 싫어서 투표를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그렇게 지금 호남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있는 거야. 예, 웃기게 만드는 거야. 아, 이게 막 말을 안 하려니까 어렵다. 예. 알아들을 사람만 호남 사람들은 이래도 알아듣죠. 호남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야, 이거. 왜냐하면 얘네들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작년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지네들의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과연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지. 끊임없이 이제 얘네들이 호남을 흔들 텐데,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갈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번 더 듣고 싶어? 예. 특정 후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후보 얘기하지 마. 후보 얘기하면 모두 블랙이야. 작년 총선 때처럼 묻지만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예.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에다가 요 음악을 들으면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잠깐 유튜브 녹화 꺼주시고. 방금 들은 노래는요, 이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진이 일부러 북을 치는 사람부터 뒤에 화음 넣는 사람들까지를 전부 다 남태평양의 섬 지역 출신들로 부른 거야. 그래서 북소리부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왜 한국어 버전 안 듣냐면, 한국어 버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곡의 리듬과 이런 걸 노래 잘하는 한국인이 부른 거고, 이 원곡은 실제로 남태평양에 사는 섬 출신 사람들을 불러서 뒤에 하모니까지도 전부 남태평양 섬 합창단을 불러서 넣은 거래요. 그래서 음악이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이 목적 자체가 남태평양의 문화를 알리는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다 남태평양 출신의 배우들이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음악도 다 일부러 그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시키고 연주를 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의 맛을 다 느끼게 하는 곡이라서 특히 난 이 두 가지 노래가 좋은데, You Are Welcome하고 우리는 길을 알아. 우리는 길을 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 항해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이 무슨 얘기냐면 3,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섬을 여행하기 시작해서 남태평양의 섬들을 여행을 한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1,000년 전인가? 2,000년 전에 항해가 멈춘다는 거야. 멈췄다가 다시 무슨 이유로 멈춘지 모르고 1,000년 동안을 항해하지 않다가 1,000년 만에 다시 여행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멈췄다가 여행을 하게 됐을까? 그걸 모티브로 만든 영화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다른 미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1,000년 전의 조상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길을 찾아갈 거다. 우리는 알아. 우리의 유전자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알아. 그런 뜻으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틀어드린 이유를 알겠죠? 이무기를 잘 고르고 똑바로 길을 찾으라고. 지금 들어오는 문자들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다시 감옥 갈 각오 한번 해야 돼? 우리 딸 고3이야. 내가 다시 감옥 가면 안 되잖아. 정신도 똑바로 차리라고. 명바타 이무기한테 넘어가지 말고 언론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이 길을 제대로 찾아가야지. 정말. 한국의 미래 문재인 당선
그 내가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말랬지. 그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또 블랙당하고 지랄이야 왜? 예. 자, 이 국정원의 민간인 조력자들, 예,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다. 요거 증거가 나왔죠. 이번에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가짜 뉴스를 막 퍼돌렸는데 그 가짜 뉴스를 맨 처음에 생산한 게 국정원 전 직원이었다며. 예. 국정원 전 직원이 만든 가짜 뉴스를 그 소위 새누리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가짜 뉴스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제 국정원이 막 사생 결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총 출동했어, 지금.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 이거 지네가 5년 전에 지은 죄 때문이지. 지네가 4년 전에, 2012년에, 예, 지네가 2012년에 그 국정원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그 박근혜 당선을 시켰잖아. 근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지네가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국정원 지네들 부서 해체되고 지네 다 이제 잘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그 총동원을 해서 국정원 댓글 부대를 총동원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나쁜 내용의 트위터를 해요. 아주 나쁜 내용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소위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비문이나 반문은 어차피 돌릴 수가 없지만 비문,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기분 나쁘게끔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글을 쓰더라고. 얘네들이 과거 글을 추적해보면 그렇게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은 것 같아. 문재인을 위해서 칭찬하는 글은 하나도 없어.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글을 쓰면서 문재인의 라이벌을 비판하는 것처럼 글을 썼는데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했다면 문재인을 왜 지지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걔네들의 과거 글에 문재인을 왜 지지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 이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댓글 부대를 구분할 때는요. 얘네들의 과거 글을 보는 거야. 내가 트위터에서 옛날에 그 범인들 찾아낼 때도 그랬는데 얘네들이 한 1년 전이나 몇 년 전에 쓴 글들을 찾아보는 거야. 근데 몇 년 전에 쓴 글이 없다? 아, 신생이구나. 수상한 시점에. 예. 이 과거에 쓴 글을 가지고 얘를 지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가 되게 많이 국정원 댓글 부대가 트위터에서 활동했어. 트위터 아이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그 국정원 댓글 부대가 움직인 아이디 계정을 다 털었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계정을 싹 없애고 새로 만들었어. 4년 전에 계정을 싹 없애고 새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얘네들이, 주로 어떤 얼굴을 하느냐, 예쁜 여자의 얼굴을 달고 있어. 오늘 아침에 내가 보내는 예쁜 여자의 얼굴을 달고 있는 애였어.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물타기 하는 거야. 물타기 하는 용어로 했더라고. 이제 그걸 알아보는 눈이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사실 우리가 2012년에 그 밥 못하는 장금이 그거 찾아낼 때, 그때 이제 뭐라 그러나 트윗봇을 찾아낸 거였죠. 예. 우리 2012년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트윗봇이라는 걸 모를 때였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검색을 하라고 트위터에서 어떤 단어를 딱 검색했더니 동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트윗을 한 거야. 이 트윗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써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리트윗이라는 걸 해. 그러면 재전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퍼져나간다는 게 효과야. 그러면 이제 RT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신문 기사도 아니고 멘트야. 똑같은 멘트를 동시에 글을 쓸 수는 없어. 그건 기계 돌렸다는 얘기야. 여러 개의 아이디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멘트를 날려. 똑같은 멘션을. 그러면 이거는 조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그렇게 검색해 본 사람들이 없었어. 근데 우리 생방송에서 새벽에 어떤 단어를 검색하라고 그래가지고 12년에 내가 그 생방송 이제 언제나처럼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졸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어떤 단어를 검색하라 그래서 내가 그 검색을 해. 그리고 그 단어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줬었어요. 그때 봤던 기억나요? 예. 그래가지고
전혀 자기 멘션을 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멘션을 하는 애들을 잡아낸 거야. 걔네들이 작년 총선 때 다시 나타나. 그래서 뭘 돌렸냐 하면 그 팟캐스트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에서 나온 내용들을 동시에 돌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그걸 이제 퍼뜨리는 거야. 같은 말을. 그거를 우리가 작년에 그 왜 치킨 꽃기호 패스 이런 애들 봤잖아. 예. 요게 이제 트윗봇들인데 이런 게 바로 그 다수가 자기네 편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론 조작의 방법. 여론 조작의 방법으로 2007년에 만들어진 법이 최진실법이야.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려면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돼.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그 진보 세력들은 다 자기 아이디로 글을 쓰는데 그러면 주민번호를 다 밝히고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야.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놈들은 엄청 댓글을 달아. 막 쌍욕까지 해. 쌍욕하면 고소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댓글을 악플을 막 달아놔. 얘네들이 누군지 알아냈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막말한 것들을 내가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범인 5명을 잡았는데 이 5명이 포항 지역의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포항 지역의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부천 일대의 PC방에서 나눠 흩어져서 썼다는 거야. 이것들이 누구겠어. 아니 다른 PC방에서 글을 썼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포항 지역의 주부들 주민번호래.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포항 지역의 주민들의 주민번호를 갖다가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나한테 악플을 달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PC방이라는 건요. PC방에 그 CCTV가 있잖아. 그게 뭐 하는 용이냐? 사이버 범죄자를 잡는 방법용이야. 그거 달지 않으면 PC방 운영 못 해. 그 다음에 이 CCTV의 그 화면이 얼마나 좋으냐면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비교해서 바로 안면 인식이 가능할 만큼 정확한 그 카메라예요. 내가 그 PC방 CCTV를 잡아봐서 알아. 그런데 그러면 부천 일대 PC방에 흩어져서 댓글을 달았다면 범인을 안단 얘기야, 경찰이. 그러면 그 경찰들이 그 PC방에서 글 쓴 새끼들을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받은 통지서가 뭐였는 줄 알아?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했고 포항 지역 주부들은 그때 부천에 와 있지 않았으므로 포항 지역 주부들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기가 막히죠? 포항 주부 들먹이지 말고 좌익교수 잡아내라. 13년에 내가 이제 막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범인을 알면서 안 잡은 거야. 그 당시에. 근데 내가 그때 좌익척결이라는 아이디를 내가 분명히 기억해. 좌익효수가 아니라 좌익척살. 좌익척살이라는 아이디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디를 고소했단 말이야. 근데 그 고소했는데 그 무혐의 처분 났었어. 근데 이번에 좌익효수 걔가 좌익척살이라는 아이디도 썼더라고. 그놈이 좌익효수로만 쓴 게 아니라 그 국정원 직원이 좌익척살이라는 아이디도 썼어. 그거 2011년에 내가 우리 딸 납치 성폭행 토막살이 하겠다는 새끼들, 그 새끼들 고소했을 때 그게 포항 지역 주부들이라고 무혐의 처분이 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분명히 좌익척살을 봤어. 근데 고소 안 그 새끼들 처벌 안 받았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이번에 잡은 국정원 직원 이 새끼가 좌익척살이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어. 그럼 뭐냐? 좌익척살이라는 아이디도 1명 이상의 놈들이 그 좌익척살이라는 아이디도 공유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국정원 댓글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숲속의 참치라는 건 아마 DC 인사이드에서 글 쓰는 이름이었죠. 예. DC 인사이드에서 글 쓰는 이름이 숲속의 참치였을 거고, 그년도 아이디 여러 개야. 숲속의 참치 걔 하나가 아니라 걔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글을 쓴 거예요. 이 국정원에서 이 좌익효수라는 글을 쓴 게
맨 처음에 그년에 그 국정원 직원 그 팀장년이야. 그게 그냥 시키는 댓글 쓴 년이 아니야. 그 쌍년이 그게 저기라니까? 그 팀장이었어. 댓글 부대 팀장. 오유였나? 그 댓글 부대 팀장이었고 그년이 애들 민간인 조력자 40명을 조력자 이씨를 동원해서 그 댓글 뿌리고 지랄한 책임자라고. 그런데 그년을 박근혜가 힘없는 여직원을 댓글을 썼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런 개소리 하면서 결국 걔 처벌 안 하고 걔 승진했잖아. 승진하고 팀원들이 늘어났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받아 처먹은 월급 전부 다 몰수해야 되겠죠? 구상권 청구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4년 동안 떠들었더니 이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나한테 환장을 해가지고 욕지거리 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예. 하여튼 그래서 그년의 데스크탑에서 DC 인사이드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좌익교수 닉네임으로 쓴 거야, 글을. 그래서 그 좌익교수라는 걸 가지고 시민들이 좌익교수가 쓴 모든 댓글을 찾아낸 거야. 그 중에 3,500개의 댓글이 나왔어. 그 3,500개의 댓글을 한명숙도 욕을 하고, 문근영도 욕을 하고, 임수경도 욕을 하고, 나도 욕을 하고, 이정희도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야. 다 성적인 욕을 했어. 그런데 내가, 나와 관계된 부분을 골라서 내가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이제 나한테 걸린 놈은 좌익교수를 쓴 다른 남자놈이 걸린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근데 이 새끼도 국정원 직원이야? 그러면 결국 좌익교수라는 건 여자 좌익교수와 남자 좌익교수 둘 다 국정원 직원이야? 그러면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공유한 이름이 좌익교수야. 그 좌익교수들이 아직도 국정원에 있어. 그것들이 지금도 댓글을 달아. 그러면서 온갖 여론 조작을 마치 민주세력인 척, 글을 쓰고 있다. 민주시민인 척하면, 촛불 시민인 척하면서 글을 쓰겠죠. 근데 특징은 딱 하나야. 쌍욕을 하면 국정원이야. 난 기준 하나야. 내가 차단하는 것도 쌍욕을 하면 이건 국정원이야. 100%야. 누가 교통사고 나서 뒤졌으면 좋겠다. 이따위 말하면 이건 국정원이야. 일반 국민은 그런 말 안 해. 일반 촛불 시민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이고 인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쌍욕 안 해요. 예. 기본적으로 쌍욕 안 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글을 쓰지 않아. 그러면 민주시민인 척 표딱지를 달고 욕설, 잔인한 내용의 트위터란 글을 쓰는 애들은 국정원이라고 보면 돼. 국정원이거나 민간인 조력자들이야. 홍어 전라디언을 죽여버려야. 예, 저 글이 이제 사실 나는 그 국정원이 댓글을 쓰고 있다라고 느낀 게 2009년부터예요. 근데 내가 증거가 없었어. 2009년부터 내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증거가 없었어. 왜냐하면 2007년에 내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노무현 지지자들이 갖고 나한테 씨발년 쌍년 욕을 했어. 근데 걔네들은 노무현 지지자인 척 하지만 노짱은 이명박을 선택했다. 이 새끼들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아니야. 근데 노무현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명박을 선택했다 그랬다고. 2007년에 그 새끼들이. 그랬는데 2008년에도 내가 이제 방송을 했어. 그때는 빨갱이라고 욕한 사람이 없었어. 2008년까지는 나한테 빨갱이란 욕을 안 했어. 근데 2009년 봄부터 나한테 빨갱이란 욕을 하더라고. 그럼 빨갱이란 단어는 1990년에 역사적으로 사라진 단어야. 그 빨갱이란 단어는 1990년 이전에 소위 그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갖고 고문하고 죽였단 말이야. 그때 썼던 단어야. 근데 그 단어가 2009년 봄부터 나왔어. 왜? 원세훈이가 그때 국정원장이 돼. 2009년 2월에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새끼가 한 게 뭐냐면 그 청년 우군화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청년 우군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그 젊은 네티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 일베를 육성하는 거야.
일베를 육성을 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도 이제 이 검색어들을 다 막아놔가지고 예, 내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줄게. 국정원 일베 절대시계라고 검색을 하면요, 예, 이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가 나와. 국정원에서 일베 회원을 겨냥해서 초청했나? 자, 이것도 뭐 어느 무슨 블로그 글이 나오네? 뉴스가 안 뜨고? 응. 예. 국정원 일베 절대 시계를 보면 이것 봐. 다 다른 걸로 이제 바꿔놨어. 예. 이 국정원 절대 시계는 일베 회원에게만 일베 회원 아이고 이거 뭐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요게 중요한 뉴스죠. 국정원 일베 회원 초청해서 VIP 대접한 속셈은 뭐냐? 원세훈 전 원장 젊은층 우구나 강화 방안 강조 후 처음 열린 듯 매년 3, 4회 개최. 국가정보원은 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을 안보 특강에 초청했을까? 국정원이 일반인을 초청해서 여는 안보 특강 행사에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확인돼서 이 특강의 의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요 기사 처음 보신 분 있어요? 예. 국정원 간첩 신고한 국민에게 감사 표시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1회 행사에 20, 30대 80여 명이 참가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젊은층 우군화의 일환인 듯 보인다. 국정원은 111 콜센터에 간첩을 신고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그러면 간첩을 80명은 잡았다는 거야? 아무나 간첩이라고 신고하게 하고 걔네들한테 절대시계를 나눠준 거야. 안보 특강에 초청되는 이들이 일베 DC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10대, 20대여서 국정원의 젊은층 우구나 강화 방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 국정원이 언제부터 이런 행사를 열었는지, 행사에 소요된 예산 얼마인지, 참석자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국정원에서 초청한 이들이 간첩 검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정원에게 문의를 했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111 콜센터에 간첩을 신고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어쩔 수 없이 국정원 초청 행사에 다녀온 이들이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후기글을 통해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일베에 올라와 있는 복수의 후기들을 보면 이 행사는 2010년 11월 5일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베들을 모아 초청해갖고 국정원에서 밥 사고 선물 준 게 2010년 11월 5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빨갱이란 단어가 시작됐던 건 2009년이었고, 이 시기에 대북 심리전을 맡고 있는 심리전단에서, 이게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한 팀이야, 파트. 젊은층 우구나 방안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한 이후였다. 진선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3월 18일 공개한 국가정보원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은 2010년 7월 19일 확대 부서장 회의에서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 세금으로 악플러를 키운 거야.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등도 주문했는데 자료에 나온 원 원장의 지시 내용과 국정원의 일반인 대상 안보 특강의 내용이 일치한다. 2010년 하반기부터 열고 있는 일반인 대상 안보 특강이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에 따라 시작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이제 국정원 절대시계야. 예. 국정원은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초청해서 안보 특강을 개최하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면 시계 등 선물을 증정했다. 한 행사 참가자가 국정원 초청 행사를 마치고 받았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선물 목록,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5장, 시계, 핸드폰 가죽 케이스, 도서 등이 보인다. 이걸 보여주면서 다음에 같이 가자고. 어린애들을 이렇게 물질로 꼬신 거야. 처음에 줬던 이 시계가 명품 시계였대요. 몇십만 원짜리 시계를 처음에 줬다는 거야. 국정원 시계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 신고자들이 점점 늘어나갖고 몇만 건이, 3만 몇 건이 신고가 돼.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싸구려 시계를 줬다 그러더라고. 1회에 80명을 초청, 안보 강의, 중식 코스 요리, 시뮬레이션 권총 사격,
선물 증정. 그렇다면 초청 행사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고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을까? 일베들의 일베 등에 올라온 후기를 종합해보면 2010년 11월 5일 처음으로 열렸고 11년 1월 25일, 12년 8월 24일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개최된 날짜는 파악이 안 되지만 초청 행사는 1년에 3, 4번 진행됐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세뇌 작업인 거죠. 이거 지금 처음 보신 분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댓글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대선 후보 얘기한 사람 강퇴시켜주세요, 매니저님들. 예. 대선 후보 얘기한 사람들은 무조건 강퇴시켜주세요. 지지를 했던, 비판을 했던. 예. 자. 초청 대상은 국정원 111 콜센터에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신고한 이들 중에서 국정원이 선별해서 개별 통보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인 것도 아니야. 1회 행사에 80명가량 초청된다. 행사 당일 오전에 서울역과 양재역에 집결해 국정원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이동한다. 이동 중에 샌드위치와 음료 등 간식이 제공된다. 국정원에 도착하면 우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정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행사 참가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더 큰 대한민국 동영상 관람, 외부 인사와 탈북자의 안보 강의, 시뮬레이션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의의 주제는 종북 세력 바로 알기 등이었다. 일베에 2010년 11월 5일 초청 행사 후기를 올린 네티즌 부원군은 그래서 골수 좌빨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분의 강연이 있었는데 주제는 종북주의였다. 주로 광우병,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종북 좌익놈들의 주특기는 거짓을 이용한 대중선동이라고 규정했다라며. 지네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죠? 예. 당시에 그 강사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시대정신 상임이사였고 지금 국가인수위원회 상임이사인 홍진표 씨다라고 밝혔다.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는 2010년 11월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고 11년 2월 한나라당 다수인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선출돼 인권단체 등에서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한 인물이다. 오전 강의가 끝나면 중식 코스 요리와 와인 등 고급스러운 점심이 제공된다. 8명가량 앉는 원형 테이블에 국정원 직원이 1명씩 같이 앉아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한 거겠죠?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권총 사격, 술 먹이고 권총 사격 시키는 거야. 안보 전시관 체험 등이 진행된다. 실탄 사격은 아니지만 총의 무게, 격발 시 반동 등의 느낌이 권총 실탄 사격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일베 등의 후기를 남긴 이들은 중식 코스 요리, 시뮬레이션 사격 등을 국정원 초청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참가자들은 후기에서 국정원 요원께서 방문자들을 가리켜 자신들의 VIP 손님이라며 고마운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국정원에서 강의도 듣고 오찬도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국정원은 참가자들에게 국정원 로고가 새겨진 고급 시계, 5만원 문화상품권 또는 4만원의 교통카드, 보온병, 핸드폰 가죽 케이스 등 선물도 증정했다. 일베 등에서 국정원 로고가 새겨진 이 시계는 절대시계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없었던 일, 국내 현안에 대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집단을 양산하겠다는 것. 참가 후기를 종합해보면 국정원 행사는 보수 성향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하는 20대, 30대, 심지어 10대까지 초청해 VIP 대접을 해주고 우군을 확보하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원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80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을 간첩 잡는 걸 도와줘서 불러서 격려해준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간첩 신고를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의 주장을 하는 집단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기도 한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민주평통자문위원, 언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정원 견학은 있었어도 일반인들에게 절대 시계를 주며 호객 행위를 하진 않았다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런 행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 자, 이게 국정원의 실체. 예.
그러니까 내가 2009년부터 빨갱이 홍어 전라디언 한 애들이랑 봄부터 싸워. 그러다가 얘네들이랑 전면적으로 붙은 게 2010년 11월 연평도 때. 예. 연평도 망부 추천합시다. 내 사랑 덕배야. 저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예. 2010년에 그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그 일베 아닌가? DC 아닌가? DC에서 국정원 연평도 북계 갤러리를 만들잖아. 걔네들이랑 나랑 대판 붙었고 그 새끼들이 나와 내 딸에게 악플을 달았던 거야. 그 악플을 달았던 거를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새끼들 지금 고소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국정원 애들하고 2010년 연평도 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내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 그런데 이 새끼들 못 잡았다니까. 안 잡은 거야. 2011년에 경찰도 잡지 않았고 2012년에 경찰도 잡지 않았어. 그 제목과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가 봐. 한 명에 80명이나 더 많이들 참석했겠죠. 예. 이 국정원 이거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항상 얘네들은 뭘 한다고요? 여론 조작을 위한 창구를 썼어. 여론 조작을 위한 창구를 썼는데 내가 얼마 전에 또 페북에서 하나 발견했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가 어디에서 활동했냐? 일베하고 오유에서 활동했어. 일베, 오유, 보배드림, 루리웹, 그 다음에 파리쿡닷컴인가? 파리쿡? 거기도 들어갔어. 좌우지간 이 김하영이가 활동한 공간이 그런 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의 유머, 일베, 이게 다 뭐야? 오늘의 유머는 웃긴 얘기 올라오는 사이트였어. 그 다음에 일간 베스트는 뭐냐면 그 DC 인사이드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 그래서 하루에 베스트 글만 모아놓은 게 처음에 일간 베스트였어. 근데 그 일간 베스트나 오유나 둘 다 웃기는 얘기로 시작된 거야. 자, 페북에 어떤 놈들이 나타났는데 웃기는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거야. 유머 머시기야. 그런데 그 유머 머시기라는 게서 되게 웃기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마치 민주 세력도 있는 것처럼 물타기 마치 우리 편인 척하면서 얘기가 섞여 들어왔는데 그 논리의 뿌리를 다 들어가서 보면 국정원이야. 페북에 있어. 뭔지 한번 찾아봐. 팔로우가 몇만 명 되더라고. 그게 무슨 개인 계정은 아닌 것 같아. 개인 계정은 아닌 것 같고 무슨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진 건데, 예. 그 무슨 유머 머시기야. 예. 유머 머시기라는 내용인데 페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옛날부터 썼던 사이트들 쭉 읊어보면 2004년에 탄핵 이후에 정사계를 먹어 얘네가. 정사계를 해서 맨 처음에 걔네들이 양성돼. 그래서 정사충이라는 욕을 먹게 돼. DC에서. 그러다가 얘네들이 2006년경에 아고라를 접수해. 아고라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2007년 8년. 그래서 아고라에 자기는 그 당시에 진보신당이라고 있었어. 자기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 이런 글을 주로 썼어. 아고라에서. 그러다가 2008년에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광우병 때는 특별한 사이트가 없이 그때는 이제 지네들끼리 노노데모에 모여 있었고 안티-MB를 썼었고 그러다가 2008년 9년에 코겔을 주로 이용했어. 왜냐하면 그때 이 코겔이 뭐냐면 코미디 갤러리라고 그 DC에서 제일 웃기는 애들이 엽기 사진 같은 거 공유하고 즐겁고 흔쾌하게 노는 벗들이었어. 그런데 그 코겔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코겔에도 능력자들이 있어. 그리고 이 코겔의 능력자들이 좀 수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코겔에서 얘네들이 따로 만든 게 코프리카야. 코프리카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가 아프리카의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아프리카 BJ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에 빤스를 보여주면서 팬티를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해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BJ들 얼굴을 막 이제 넣은 거야. 넣었는데 그 중에 내가 들어간 소절에는 남자만 4명이야. 나 하나고. 그러면 결국은 그 가슴을 보여주고 빤스를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한다는 게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2009년에는 별풍선 10개 쏘면 채팅 금지시키던 시절이야.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썼고 그 노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이거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프리카 애들을 고소하겠다 그랬어. 그래 애들 깜짝 놀라갖고 내가 내 눈에 이 노래가 한 번만 더 어디서든지 보이면 너희들 전부 다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라 했더니 그때 내가 들어갔던 부분을 만든 애는 군대를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삭제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삭제를 시켰어. 그게 2009년 봄의 일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삭제시켰는데 그때 걔 누구니? 데프콘. 걔 데프콘이 노래를 발표해. 데프콘이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 노래가 그녀는 낙태중이란 노래야. 그래서 그 데프콘이 그녀는 낙태중이란 노래를 발표해.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이 소위 그 코프리카 애들이 만들어서 뿌렸던 내용을 이제 그 힙합으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맞짱을 떠. 그래 내가 낙태했다. 왜냐면 내가 우리 딸 낳고 두 번 임신을 했다가 계류유산이 됐어.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계류유산을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녀는 낙태 중이라고 나온 노래는 날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고 늘어졌지. 그랬더니 막 애들이 와갖고 아줌마 아니라는 거야. 딴 여자를 얘기하는 거래. 시끄러. 그 여자가 낙태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 너는 아프리카에서 낙태 중이라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어. 그리고 별풍선 아프리카 그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제 데프콘이 욕한 거 나다. 한판 붙여. 그랬더니만 그때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나를 글을 써. 나에 대해서 글을 처음으로 쓴 게 그때였어. 데프콘 사태였어. 그래가지고 그 데프콘 사태가 있었던 게 2008, 9년에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까지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게 2009년이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붙냐 하면 국민참여당으로 붙어. 그 요원들이 국민참여당으로 붙어. 그래서 모든 게시판에 자기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10년까지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자기네들은 국민참여당 지지자인데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랑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민주당 욕하기. 2007년 8년에 자기는 진보신당 당원인데 그러면서 썼던 내용하고 똑같아. 당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아. 근데 2008년에는 진보신당 지지자라고 했던 애들이 2009년 10년에는 자기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게시판에 글을 도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100개 중에 80개가 국민참여당 지지자야. 글이. 그러면 실제 정당 지지율이 20, 30%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이 최대가 7%였어. 결국 요원들이 국민참여당을 이용했다는 거야. 2008년엔 진보신당을 이용했고 2009년 10년에는 국민참여당을 이용했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유시민 지지자다 이러면서 펼쳤어. 그러면서 그 유시민 지지자라는 것들이 나한테 막 공식적으로 시비 걸고 그래서 2009년 10년에는 내가 유시민 지지자들하고 대판 싸웠어. 근데 그것들의 언어가 딱 국정원 언어야. 지금 잡아놓은 국정원 언어랑 그때 그 새끼들의 언어가 똑같았어. 예. 그래서 데프콘을 밀어준 거잖아. 방송사들이.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유시민 지지자들이랑 내가 대판 붙었던 게 국민참여당 애들이랑 그 지방선거 때까지 붙었던 거고, 그때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국민참여당이 만행을 했던 걸 12년에 내가 방송했다 감옥 간 거야.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이 되는데,
2010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2011년에 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된 다음에 오세훈을 이제 우리 신랑이 쌍욕을 했잖아. 아니, 쌍욕이라기보다 막 저 시정 질문하면서 불러다가 아주 혼주고 있는 걸 냈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 그리고 이게 안 돌아오고선 결국 8월 달에 사표를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투표를 했고, 그때 국정원, 그쪽 놈들이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했어.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네들은 나경원 선거사무소까지 다 마련해놓고 선거 준비가 다 돼 있었어. 근데 우리는 야권에 후보도 없었다고. 오세훈이 갑자기 그만뒀기 때문에 2011년에. 그 2011년 10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 시장이 아예 후보도 아니었던 시절이야.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근데 내가 앞만 봐도 좀 이상해서 추적을 했잖아.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는 글 쓴 애들을 찾아갔더니 세상 박근혜를 지지한 놈들이야. 박근혜를 지지하는 새끼들이 광노현을 지키자고 글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모든 광노현 지지 발언을 못하게 해. 사퇴하라고 요구하지도 말고 지지도 하지 마라. 이거 저쪽에서 만든 기획 논쟁이다. 이거 우리는 끝내고 이건 우리 시장 후보로 간다. 그래서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만드는 거야.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맨 처음에요. 박원순을 시장 만들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기억하시나?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맨 처음에 선언한 거 나야. 그래서 박원순을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박원순의 맨 첫 번째 모임에 내가 가서 아이패드로 방송을 해요. 그리고 그때 김어준이 와서 사회를 봤어. 내가 김어준 실물을 본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전략을 짜지. 그때 그 천정배하고 박영선이 서울시장을 하겠다 그랬어. 근데 박영선보다 천정배가 여론조사가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천정배를 떨어뜨리고 박영선을 붙여야 되겠다. 내가 방송에서 선포를 했어. 왜? 천정배 쟤는 절대 양보 안 한다. 그러니까 천정배를 빼고 박영선을 붙여서 나중에 박영선 박원순으로 가고 박원순을 당선시킨다. 이걸 내가 아예 전략을 얘기했잖아. 기억나지?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박영선을 일단 당선시킬 때까지 낙곰수고 나발이고 아무도 개입 안 했어.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러다가 나중에 박영선하고 박원순을 이제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민 선거인단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100만 밀란 사건도 있었어. 2010년 8월 15일에 100만 밀란. 야, 내가 그때 기억난다. 2010년 내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내가 민주당 개혁에 대한 연속 방송을 해. 그때 자기네들은 민주당에 관심 없다면서 아무 반응도 안 보내는 거야. 시청자도 절반으로 줄고. 그래도 나는 이 체육관 선거를 없애야 된다. 왜냐면 체육관으로 데리고 오는 돈 한 대당 200만 원이야. 사람 동원해갖고. 그러면 그 한 대당 200만 원씩 몇백 대를 동원하는데 11억이 들어. 그러면 그 11억은 국회의원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반드시 어둠의 돈이야. 그래서 체육관 전당대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8월 1일부터 6일인가 7일까지 시리즈로 일주일 동안 내가 방송을 했어. 그런데 그때 했던 내용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문성근이 나와가지고 100만 밀란을 제안을 해. 기억나요? 그게 2010년 8월의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저작권을 요구하라 그랬지만 나는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100만 밀란 같이 하자. 그래서 16,000명까지 막 모았어. 그런데 그 문성근이 천정배가 무슨 출정식을 하는 데 가서 지지선언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 100만 밀란 문성근 뭐 하는 거냐. 천정배가 지금 이게 한 정당 100만 밀란이 모든 정당을 초월해서 민주세력 단일화를 하자고 그래놓고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천정배 지지선언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시비를 걸어. 그때 기억나요? 그게 2010년 전당대회 때 그 사건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0만 밀란이 늘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우리가 이제 감시해야 된다. 그 안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100만 밀란이 이제 모여갖고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2011년에 내가 그 100만 밀란 뭐 하냐 이러면서 방송으로 이제 또 욕을 했지. 그랬더니만 그때 문성근이 인터뷰를 해. 자기 어머니 장례식이었는데 인터뷰를 해갖고 100만 밀란 여러분이 시민 선거인단에 가입해달라. 그래가지고
박원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박영선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는 거고. 예. 그때 할 때 100만 밀란 안에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에 박원순이 당선이 돼. 그때 박원순이 그 10월 25일에 그 내일이 선거인데 자기가 만약에 당선되면 망치부인 덕분이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게 생방송으로 나갔어. 그리고선 다음날 내가 딱 박원순이 당선된 걸 알고 내가 잠수를 타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게 걸리는 거야. 그거 뭐지? 피부에 이상하게 생기는 거. 발진. 대상포진. 그 대상포진이 7cm로 생겨. 그래서 그게 노인 요양,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신 노인들이 그렇게 생긴데, 그렇게 생기면 돌아가신대.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대상포진 한 거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대상포진을 한 달 동안 마약성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내가 잠수를 탔어. 근데 그때 손바닥 TV라는 게 떠. 예. 저게 그 방송이에요? 그때 손바닥 TV라는 거를 MBC에서 만들어. 그러면서 그 MBC에서 만든 손바닥 TV에서 나한테 나한테 방송 하나를 하자고 전화가 오는데, 내가 지금 대상포진이라 나는 지금 아무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때 하여튼 그 손바닥 TV라는 거, 아프리카 비슷한 게 하나 MBC에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때 그 손바닥 PD로 아프리카 BJ들을 막 데려가고 그랬었어. 근데 흐지부지 되더라고. 좌우지간 이제, 근데 그때 내가 11월에 쉬는데, 그때 낙곰수를 띄웠다니까. 첫 번째 주에 낙곰수를 다운받은 게 160만이다. 그러더니만 두 번째 주, 11월 둘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 그때부터 이제 낙곰수를 띄우는 거야. 손바닥 TV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낙곰수를 띄운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600만, 11월 넷째 주에 1000만 명이 다운받았다고 보도가 나와. 일제히. 자,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이 들었다면 적어도 내 주변에 10명 중 2명은 들어야지 정답이잖아.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낙곰수를 아는 사람이 30명 중에 1명이야. 그럼 뭐야? 결국 1000만 명이 다운이 받았다는 거는 허수라는 거지. 그럼 왜 이 새끼들이 허수를 썼을까? 그래서 내가 추적을 해. 그랬더니만 정봉주를 계속 띄우면서 미래 권력들이라는 정봉주의 팬클럽을 엄청 띄우는 거야. 근데 그 띄우는 놈들이 누구냐? 소위 천정배를 지지했고, 내가 박영선 천정배 싸울 때 나는 박영선을 지지하는데 그 전에 왜 유시민 팬들이라고 했던 놈들, 유시민 팬인 척하면서 나하고 싸웠던, 국민참여당으로 싸웠던 걔네들이 천정배 편을 들고 나는 박영선 편을 들었단 말이야. 그때 그 싸웠던 놈들인데 걔네들이 그대로 미권수를 밀고 있는 거야. 미권수로 가자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미권수가 위험하다. 이거 뭐지? 그래서 미권수가 뭐야? 정봉주 팬클럽이래. 정봉주 팬클럽이 10월 달까지 26,000명밖에 없었어, 회원이. 그런데 11월에 10만으로 늘어나. 그 한 달 동안 낙곰수를 막 띄우면서 회원을 10만 명을 만드는 거야. 미래 권력을. 그런데 내가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정봉주 아니 실제로 낙곰수는 그때 김어준이 더 인기 있었어. 김어준이 더 인기 있었는데 정봉주를 엄청 띄우는 거야. 깔때기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그게 11년 12월에 그러면 정봉주 다친다라고 얘기를 해.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나서 정봉주가 그 12월에 끝나기 전에 감옥 가는 거야. BBK 문제로. 징역 1년. 갑자기 대법원 결정 나고 정봉주를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미권스에서 안민석이 그 미권수를 주물러. 안민석이 미권수를 주무르고 그 미권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 운동을 하는 거야. 그 12월 말부터 1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디립다 한명숙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때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12년 총선 진다. 한명숙은 관리형 리더이지 전투형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는 사활을 걸 거라서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낙곰수에서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불러다가 방송을 해. 이거 역사다. 찾아봐라.
2012년 1월 13일인가에 그게 녹음 파일이 올라와. 그때 낙검수에서 그때 후보가 그 4명에다 3명이 더 있었어. 그 3명 중에 이인영 이하경을 내가 밀었다고. 이인영 이하경을 밀어야 왜냐면 이인영 이하경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서 소위 민노당 쪽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인영 이하경이 그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통진당을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민주세력 단일화가 된다. 그런데 낙검수에서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만 딱 데리고 방송을 해. 그래서 걔네들이 그 여론조사에서 그 12년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그 4명이 1등부터 4등까지를 해. 그게 문성근과 낙검수가 다 했던 일들이야.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그 1월 15일에 방송을 접어.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나는 감옥 가게 될 거다. 나는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겠다. 예. 1월 4일에 녹음했다가 그게 방송이 된 게요. 방송이 올라온 게 그 15일이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 전전날 공개가 돼. 그 4명을 불러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올린 게 전당대회 이틀인가 3일 전이야. 그래서 막판에 이인영 이하경이 막 지지도 올라갔는데 낙검수 팬들이 확 밀어가지고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을 1등부터 4등까지 만든 게 낙검수야. 너네 알아? 이게 지금 그들이 해온 역사야.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손 들어봐봐.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 나는 투표권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응. 그래서 2012년 1월 15일에 내가 방송을 접었는데 막 인재근 의원님한테 항의하고 명진 스님까지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돌아와. 내가 돌아올 때는 감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해 6월 달에 나는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대선 직전에 사라질 거다. 그래서 감옥 갔다가 2월 달에 와가지고 너희들을 위로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대로 됐지. 이게 그들의 역사야. 그래서 그때 미권수로 막 띄워가지고 그 미권수를 띄워서 거기서 조작질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2012년 총선을 말아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뜬 게 오유하고 일베야. 솔직히 2012년 그 총선 전에는 일베나 오유의 글이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어. 그냥 오유가 있다, 일베가 있다는 걸 난 알았어. 그런데 그 미권수에서 뭐 했냐면 1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것들이 뭐 했는 줄 알아?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자. 그 지랄했어. 그때 안민석이 그 미권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그 안민석이 무슨 최순실이가 800조를 숨겨 800조 원이 내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랬다며. 그 안민석.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권수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통진당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김용민을 공천을 줬어. 김용민을 공천을 줘서 내가 이건 잘한 일인 것 같다. 왜?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막 그 미권수가 통진당 몰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김용민이 출마를 하면 난 낙검수에서 김용민을 지원해줄 줄 알았다? 야, 그러다 김용민이 공천받고 바로 막말 파동이 터진 거야. 그래서 낙검수 애들 뭐하냐?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뭐라는 줄 알아, 미권수에서? 그건 당이 알아서 할 거래.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래. 그러면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김용민한테 그 전에 내가 김근태 의원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김용민 선수 때문에 한번 속이 상했어. 정확하게는 김용민이 아니라 김용민, 김미화랑 같이 했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 그런데 이 김용민이 그 당시에 막말 파동으로 지금 어벙이들이 거기 그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개치랄 연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호롤단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방송한 거 아니야. 김용민 김용민 사무소 앞에서 내가 진짜 그때 확 늙었어.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느라고. 나는 그렇게 도와줬다.
근데 그리고 나서 총선 말아먹고 통진당 폭력사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건수에서 싹 빠져. 그래서 오유하고 일베를 가지고 오유는 진보 일베는 보수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오유 일베로 를 띄우는 거야. 보배드림 오유 일베를 막 띄우면서 막 그때부터 오유에 올라온 글이라고 퍼돌리기 시작해. 일베나 오유가 옛날부터 있었어. 그런데 대대적으로 뿌려지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야. 그 미관스를 잡아먹고 말아먹고 그 다음부터 오유 일베를 띄워. 그래서 총선을 치러. 국정원 댓글 부대로. 나는 감옥을 가고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국정원 댓글 문제는 덮고 있는 거야. 내가 감옥에서 2월 8일에 나와갖고 보니까 나는 나오자마자 내가 뭐 했냐. 박근혜 그 말 12년 12월 16일 저녁 8시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성폭행범이나 하는 감금을 하고 미행을 하고 이 씨발 그래갖고 내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냐. 네이버에다가 시간을 설정해. 16년 12월 15일 아니면 12월 16일까지를 딱 정해놓고 내가 국정원 댓글 그 검색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나온 게 있는 이제 뉴스부터 뒤졌어. 감옥에서 검색이 안 되잖아. 없어. 그러면 이거 박근혜 이 씨발 이게 처음부터 그거 거짓말 한 거야.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형이다. 그래갖고 내가 나오자마자 2월 20일날 첫 방송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난 그것만 물고 늘어진 거야. 국정원 댓글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박근혜가 얘기했는데 그거 무슨 근거로 얘기한 거냐. 박근혜가 그 말하기 전에 누구도 공표 안 했다. 박근혜는 어디서 그 정보를 얻고 얘기했냐. 그걸 내가 계속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4월 달에 뉴스타파하고 한겨레에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기 시작해. 3월 말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기 시작해. 그래서 3월, 4월에 한겨레하고 뉴스타파에서 막 댓글 부대의 실체가 막 드러나. 그러면서 CCTV가 발견이 되고 그러자 검찰의 최동욱이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 그래. 구속 기소하겠다. 거기서 황교안하고 박근혜가 팔팔 뛰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최동욱을 쫓아내고 국정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석기 변장 도피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나는 이 모든 순간을 내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람이야. 거기에 막 다 내가 엮여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동욱 혼외자 논란을 그래서 일으킨 거야. 그때 원세훈하고 김용판은 누구냐? 박근혜가 그 사고를 친 다음에 그 김용판이 그 무슨 서초 경찰서장을 시켜가지고 댓글 증거가 없다라는 허위 발표를 시켜. 그게 김용판이었어. 그래서 김용판하고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겠다. 최동욱이 그랬더니만 황교안하고 박근혜가 펄펄 뛰어가지고 최동욱을 자르고 대신 딜을 한 게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하되 구속은 안 시킨다.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김용판은 막 자기를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원세훈이가 또 이제 지 변호사를 막 구하고 이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이 시작이 돼. 그런데 이제 그 재판이 막 시작이 되는 기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7월 2일에 좌익교수 기사가 발견되는 거야. 오마이뉴스에서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라는 글을 쓴 게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망치 부인의 어린 딸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다. 그래서 내가 7월 3일날 가서 머리를 서걱서걱 가위로 일부러 막 자르면서 눈에 그때 김한길이가 당 대표였어. 근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 앞에 가서 머리 자르면서 국정조사 안 하면 내가 삭발하러 온다. 그랬더니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삭발 안 했지.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 김한길이가 쇼를 하러 나와. 라꾸라꾸 침대를 가지고 서울광장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하얀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 라꾸라꾸에서 독서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실제로는 댓글 부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그때 정청래가, 그때 한나라당이 김연하고 진선미를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빼라고 요구를 해.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이럴 씨발 무슨 고무줄 없는 빤스냐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니까 정청래가 자기가 자리를 걸고 김연하고 그 진선미를 지키겠다고 공표를 했어. 개뿔. 둘이 잘리고 국정조사는 흐지부지 되죠. 그렇게 8월 달에 흐지부지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다가 정청래가 잘못된 약속을 또 맺게 해. 그래갖고 한나라당이랑 약속했다가 국민들이 욕을 하니까 국회에 와서 헛소리를 해가지고 막 한나라당이 왜 정청래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러냐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정청래 파토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이석기 변장 도피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걸 덮는 거야, 이 썩을 놈들이. 그래갖고 그게 8월 말이야. 8월 말에 이석기 사건 터지고 거의 이제 9월 달이 되면서 박근혜가 막 다시 공안 몰이를 하면서 공안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만 완전 없애버렸어.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국정원을 딱 고소하는 거야. 국정원을 형사 민사 고소를 딱 하면서 내가 그때 저 JTBC에도 나가고 그 노정면 뉴스에도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고소했다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딱 걸은 거지. 13년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공안 탄압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속 싸운 거야. 근데 이것들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없는 거라고 막 묻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14년 1월 27일에 삭발을 해. 삭발하면서 김한길 물러나라. 너는 이 나쁜 놈이 네가 야당 대표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이 헌정 물란 사건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삭발하면서 물러나라는데 이 새끼 들은 척도 안 해. 그래갖고 3일절에 우리 시청자 58명이 단체로 삭발해. 그래갖고 머리를 한보따리를 모아가지고 깎은 머리 한보따리를 모아가지고 민주당사에 갖다 주는 거야. 이게 우리 시청자들의 머리카락이다. 김한길한테 전달해라. 물러나라. 그랬더니만 이게 다음날 아침에 3월 1일에 우리가 삭발했어. 3월 2일 아침에 안철수하고 합당 발표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새정치민주연합이야.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서 14년 3월 2일 날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우리 58명의 삭발단에게 절대 삭발단이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모임도 하지 마라. 왜? 그런 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소속감을 느낀단 말이야. 이런 단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틈을 노린단 말이야. 절대 삭발단 따로 모임 없다. 밥도 안 먹고 헤어졌어. 비포 애프터 사진만 딱 찍고 밥도 안 먹고 내가 헤어졌잖아. 내가 참 못돼 처먹었지만 그랬으니까 그때 그 삭발단으로 뭔가 이렇게 분열을 그 삭발단 속에 들어와서 혹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도 통할 수가 없었던 거지. 물론 우리 삭발단은 그 뒤에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따라줬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김한길이가 안철수를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 3월 2일 날. 그랬는데 그해 6월 2일이 지방선거였어. 6월 달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거까지 2달 남았단 말이야. 근데 김한길 안철수가 절대로 이게 지방선거를 도와줄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철수, 지금 안철수 말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터지는 거야. 세월호가 딱 터졌는데 그때 김한길하고 안철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뭐 사실적시를 또 감옥 가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때 김한길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랑 공동대표였던 김한길이 우리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냐고. 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김한길이가 공표하기를 우리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랬어. 진짜 개의 소리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는 줄 알아? 2주 동안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시켜. 지방선거에 예비선거운동 기간인데 모든 지방선거에 선거운동을 중단시키는 거야. 그러면 선거운동은 중단됐지만 실제로 다 아름아름
그 조직운동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동네 구의원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구의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거든.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그 하겠다는 놈들이 아주 버글버글하고 온 나라가 지랄 발광이 난 거야.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친논이 아니니 막 이러면서 싸움질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2주 동안 당무를 정지해. 그러면 그 2주 동안의 후보들을 평가를 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얘는 무자격자다. 그러면 이제 공천을 안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2주가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안산, 세월호에 문제가 있었던 안산하고 광주만 딱 전략 공천을 해. 근데 광주시장 발표가 나자마자 호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쌍욕을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김한길, 안철수가 그때 그 광주시장을 공천했기 때문에 그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전멸하는 거야. 어이없죠? 그때 그 호남의 걔를 딱 전략 공천하고 안산의 후보도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 그 동네 사람도 아닌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걔를 공천을 한 거야. 예. 뭐라고? 박양의 하여튼 그랬어. 그래갖고 그 김한길이가 그때 2군데만 딱 전략 공천한 다음에 그때 호남에서 막 욕을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 지방선거에 지방의원 자리만 수천 명이야. 지방의원 자리 수천 개지 한 3천 명 돼요. 구의원, 시의원 다 합치면. 왜냐하면 도봉구에 15명 구의원, 4명의 시의원이야. 한 구에. 그러면 이 서울의 구가 25개야. 그러면 한 구에 15명씩 25개면 서울에만도 몇백 명이잖아. 그지? 그러면 서울, 경기, 각 광역, 지방 합쳐봐. 수천 명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알아? 후보를 아무도 공천을 정해주지 않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갖고 알아서들 싸우라는 거야. 막판까지 온 나라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래서 지방선거 말아먹으라고. 그래야 그 14년 지방선거를 말아먹어야 16년 총선을 지네가 말아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호남이 싹 다 무소속이 돼요. 윤장현 때문에. 어이가 없죠? 그래 놓고 2016년에 국민의당이 압승을 하는 거야, 호남에서.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때부터 다 계획된 일이라고 난 생각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대선판이 읽히지 않아요? 응?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대선판 돌아가는 게 보이죠? 윤장현 때문에, 그다음 윤장현이랑 그 민주당에 무슨 여자 그 도당위원장 있었어. 근데 그 여자도 일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가 깨져. 광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도당이. 그러면서 광주 전남이 싹 무너지면서 지난 총선을 개박살 나는 거야. 더민주가. 응. 자,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듣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지금 망치가 쭉 얘기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 손. 꽤 많이 처음 들었네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과거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오늘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을 대비하는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뭐요? 예. 이 역사라는 건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그들의 여론 조작의 역사를 설명한 거야. 인터넷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틀렸는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010년 한명숙 오세훈 17%에서 22% 차이 난다라는 언론의 조사는 사실이었다. 명백한 허위였다. 명백한 허위였어. 그런데 어떤 새끼도 책임 안 져. 리얼미터는 32% 이긴다 그랬다? 오세훈이가? 실제로 까니까 0.6% 이겨. 내가 그때 지금 실제는 박빙이다. 당신이 투표하면 한명숙이 이긴다. 2010년에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런데 그 노회찬 지지하는 쪽으로 막 분위기를 잡은 거야. 노회찬 지지 쪽으로 국민참여당 운동하는 애들이 노회찬으로 찍으라고 지랄을 했어. 너무 어이가 없죠. 국민참여당이랑 민주당이랑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했잖아. 그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을 찍으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국민참여당이라고 글 썼던 새끼들이 전부 다 노회찬을 지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노회찬이 10% 먹고 한명숙이 0.6% 차이를 지면서 오세훈이가 당선되는 거야. 그 다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 분명히 얘기했지. 그 여론조사 기사들 찾아봐. 세고 셌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똑같이 얘기했어. 씨발. 그런데 100% 거짓말이야. 그지? 100% 거짓말이야. 선거 앞두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100% 거짓말이야. 안희정의 지지율을 막 띄우다가요. 선거에 직접 들어가니까 안희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보도했잖아. 나는 그 보도도 가짜였다고 봐. 왜 그랬냐? 실제로 당원들이 안희정을 찍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안희정이 밀린다라는 보도가 쏟아지니까 안희정을 포기한 거야. 그것도 나는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그거 언론에 의해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쟤네들의 총선 전략은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문대 비문구도. 문재인 대 비문구도로 가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고 문재인을 찍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찍어야 된다. 그게 쟤네들의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변수가 일어날까봐 실제로 야권 후보 대선 후보 지지율 얘기하는데 실전으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안희정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요. 안희정이 처음에 20% 쳤다. 그건 난 허수라고 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실제로 안희정 지지율이 언론에서 20%라고 얘기할 때 20% 안 됐어. 한 10% 정도였어. 이재명보다 훨씬 낮았어. 그러다가 안희정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안희정이 진짜로 올라간데 이 새끼들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의 발언이니 뭐니 이러면서 내려갔다고. 실제로 안희정 지지율 올라갔어 그때. 올라갔는데 내려갔다라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서 안희정의 바람을 꺾으려고 얘네들이 먼저 뻥까 치었다가 깎아내려서 안희정을 죽인 거야. 거기에 덩다리들이 악플로 지원을 했고. 그래놓고 이제 그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해? 안희정의 지지자들이 문재인으로 안 간다. 안희정 지지자들이 문재인으로 안 가고 누구한테 간다. 이런 개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야.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선거 여론조사 발표한 언론의 보도는 100% 틀렸어. 나는 100% 맞았어.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증거도 있어. 고소하려면 고소해봐봐. 내 지난 방송도 들고 와서 내가 입증할 테니까. 언론의 여론조사는 100% 틀렸고 나의 여론조사는 100% 맞았어. 그지? 내가 이번에도 대선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이유는 내가 대선 투표권이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해. 그러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발언했다 이러면서 날 고소하기 때문에. 결국 그 덩다리들을 흔드는 거야. 자기 소신껏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흔드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언론에서 나오는 거 100% 거짓말이야. 정말 100% 거짓말이야. 내가 입증했잖아. 그거 말고 또 있어.
내가 김근태 의원이 마지막으로 졌던 그 선거 2008년 총선에서 내가 실제로 보니까 한 800표에서 1000표를 지게 생겼는데 1000표 정도 밀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일제히 김근태가 7%에서 9% 앞서고 있다. 개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민노당 후보가 기어이 나와. 그래갖고 2400표를 가져갔어. 그런데 김근태 의원이 800표 차이로 떨어져. 그게 바로 선거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실제로 박빙인데 막 앞서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 지역의 그 진보 세력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진짜야. 찾아봐. 내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다 기억하는 거야. 선거 여론조사를요, 나는 이거 공표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왜냐? 실제로 이 선거 여론조사가 틀렸잖아. 그러면 나는 이 선거 여론조사를 지난 총선에서 틀렸던 새끼들은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100% 틀리는데 왜 100% 그것들이 떠들게 하냐고. 또 국민은 그걸 또 100% 또 속아 넘어가. 자,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예? 여론조사 자체가 이거 내가 볼 때 선거법 위반이야. 왜? 결과랑 다르잖아. 실제 결과랑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 그건 난 선거법 위반이라고 봐, 씨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다 진짜 물어봐야 돼. 친구 20명한테 물어봐. 진짜 여론이 어떤지. 친구가 없으면 아는 사람 30명한테 물어보라고. 정말로 여론조사랑 똑같은지. 그러면 딱 답 나와. 그죠? 여러분의 친구 30명, 50명한테 물어보면 진짜 여론조사 결과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어. 너네 계속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고 지랄하면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우리 방에서 여론조사 돌린다? 너네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조작하고 지랄하면 내가 망치부인 방송에서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여론조사 돌릴 수가 있어. 우리 방송 1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들어. 자, 그러나 내가 여론조사하면 감옥을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론조사에 휘둘려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문자 보내면 차단할 거야. 지금 박근혜의 그 만행,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짓을 지금 박근혜는 감옥 가 있어. 그런데 그것들 뭐라 그래? 자기네들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지금 이명박이는 감옥도 안 들어갔어. 모든 언론을 통해서 명바타 띄우고 있고. 지금 위기야. 생각보다 위기야.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이명박의 4대강 비리, 지금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손도 못 댔어. 전혀 안 건드렸잖아. 박근혜가 13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끝까지 또 우겼다며 자기 죄 없다고. 최순실도 뻔뻔스럽게 계속 무죄 주장하고. 그렇게 무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그 재심 청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는 무죄를 주장했다.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 범행을 부정하고 있어. 자, 우리 방에서 내가 하루 동안 여론조사 돌리면 결과가 많이 다를 거야. 우리 방송에서 지금 투표 결과 공개되고 있는 건 3분 동안 여론조사한 거야. 그 비로그인으로 듣던 사람들 막 비밀번호 기억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끝나. 그래서 우리 방송 여론조사가 3분의 1,500명, 3분의 2,000명 참가하는 조사야. 예. 자, 특정 후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름이나 성이나 언급하면, 그 블랙이에요. 누구든. 분명히 얘기했어. 자, 지금 이제 세월호 문제. 지금 이제 대선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세월호를 건져다 놓고, 이것들이 뭐,
물을 빼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된다면서 막 잘라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건져다 놓고,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바닷물에 담궈 놓겠다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유가족들, 아니, 그 미수습자 가족만 세월호 근처에 접근이 가능해. 나머지 사람은 접근을 못하게 해놨어. 왜 그럴까? 그 미수습자 가족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시를 못할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지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세월호를 건져다 놓고, 목포 신항까지 끌어다 놓고서는 차라리 팽목항이나 그 근처였으면 감시망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팽목항도 다 철수시키고 목포 신항에서 아주 잘 자기네들이 맞이할 거라고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몰라. 기억나죠? 그래놓고 실제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접근도 못하게 해.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세월호를 건져다 놓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미수습자를 1100일이 되기 전에 찾아내라 했더니 이 새끼들이 한 달 동안 다음 소조기까지 활동을 못한대. 이런 지랄을 봤나? 미수습자 9명 전원 수습할 수 있도록, 전원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들 중에 비정규직이라서 두 분의 선생님 순직 처리 못한다고 얘기하는 진짜 이 씨발 것들 누군지 범인 찾아가지고 연금을 몰수해버려야 돼, 이런 새끼들은. 이 세월호 그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과 9분의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죠? 예.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 자, 이 미사일 왜 쐈을까요?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내일 정상회담이 있어. 예. 미중이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이 미국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미국이 중국에다 압박을 가하는 스토리잖아. 잘 생각해봐. 이제 지금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 계속 그 논리를 주장해왔어.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내일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이야.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미중 회담이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김정은이가 조용히 있어야 돼. 그지? 조용히 있어야지 미국과 중국이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또 뭘 쏴댔어. 근데 이 뭔가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막 난리를 부린 거야. 목적이 뭐냐? 북한이 중국말 듣지 않는다는 항의라고 봐, 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쐈는데 이게 60km밖에 안 갔대. 중거리 미사일을 실험을 한다 그러면서 60km밖에 안 간 거야. 이게 의도적인 실수인지, 실제로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아주 외주를 타는 거야. 대외적으로 나는 북한의 말을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중국을 통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사인을 보내면서도 뭔가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게 성공을 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막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북한을 통제하고 압박하자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닐까. 일부러 발사는 했는데 그게 60km밖에 못 가고 자기네 영해 안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야. 자기네 그 공간 안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 긴장감은 주지 않으면서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나지 못하도록 소금 뿌리려고 한 짓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소금을 뿌리려고 한 거다. 근데 내가 볼 때 미국은 북한을 핑계 삼아서 중국과 경제 문제를 풀러오는 거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만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심 없어. 한반도의 갈등을 이용해서 중국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북핵 문제라는 명분으로 내가 볼 때 이것들은 지네들의 실익을 위해서 딜을 할 거야. 자,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 미국은 반대하면서 중국은 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 고치세요.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친해야 되고 중국을 버려야 된다. 이것도 등신이야. 둘 다 잘못이야. 반중도 반미도 등신이야. 등신 덩달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미국하고도 손을 잡아야 돼. 우리가 지금 미국을 반미한다고 다 내쳐버리면 이것들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 왜? 무슨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미국한테 완전히 등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손도 잡아야 되고 중국의 손도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실리 외교라고 그래요. 중립 외교이고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중 반미 둘 다 등다리다. 등신 덩다리다. 뭔 말인지 알았지? 전시작전권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반미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사드를요 기어이 지금 설치하겠다. 이거 사드 위헌입니다. 예, 사드 이거 위헌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면 나는 이렇게 봐요. 사드 설치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전 국민적인 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는 순간 우리 국민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오랜 장기간 동안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피해에 대한 감정은 반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 너네 잘 생각해라. 지금 이제 이 사드 때문에 지금 사드 레이더까지 들여다놨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거야. 아직 설치는 안 하고. 근데 나는 지금 다음 대통령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나는 분명히 제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권 바꿀 필요가 뭐야? 사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면 정권 바꿀 의미가 없어. 분명히 그 대선 후보들이요, 사드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배치할 수 없다. 국민적인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한마디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된다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물론 경북에서 표 얼마나 나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찍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국민의 자세야.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도, 대통령의 자세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국민이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마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지랄 발광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일단 설치한 다음에는 끌 수가 없다며. 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게 했고 다 했어.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내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나한테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방제? 감히 손석희님께 그런 짓을, 이게 누굴까요? 예, 손석희님께 그런 짓을,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 그래서 국회의장이었던 우리 정세균 의원님도 우리 방송에 왔다 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지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비판한 줄 아시면 그거 크나큰 오해입니다. 우리 딸이 손석희 아저씨는 왜 안 내려오느냐, 자기는 관심도 없는 국회의원들만 자꾸만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왜 손석희 아저씨를 불러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딸이 손석희 아저씨를 초대하라 막 이러면서
막 깽판을 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손석희 사장을 우리 집으로 부르겠냐. 그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손석희 까는 애들, 걔네들한테 도대체 너네 뭐 하는 짓들이냐? 너네 국정원 아니냐? 라는 뜻으로 쓴 거지. 내가 뭐 어떤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이런 내용으로 단 제목이 아니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냥 제목을 왜 다들 오해를 했지? 예, 나는 이게 뭐 그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요. 오해들 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예. 뭘 또 속아? 예. 오해하고 들어왔어요? 예. 오해들 하지 마세요.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예.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왜 특정 대선 후보를 생각하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업 부탁드릴게요. 내가 요즘에 업하라는 얘기를 못해가지고 요즘에 업이 많이 부족해요. 예, 자, 여러분들 아직 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양심적으로 업을 하고 봅시다. 예, 자, 오늘 방송이 이제 이 역사야, 과거의 역사인데 지난 10년사인데 그 10년사 속에 오늘을 똑바로 바라볼 키가 들어있어. 그 키는 가슴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에게만 들릴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었을까요?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방송을 뭐 들은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예. 그래도 오늘 내가 나름 설명을 다 했는데, 우리 방송 들은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된 분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했는데, 알아들을만 하세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의 길을 찾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난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길을 잘 찾을 거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내가 볼 때는요,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반드시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이명박이가 무슨 작전을 피고 공작을 피든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러니 이명박 아바타가 절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게 누군지 내가 말 안 했어? 여러분도 알려고 하지 마. 입 밖에 내지 마. 속을만 생각해.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길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죽 서서 개줬던 그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하나의 방향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 서서 개줬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죽 서서 개주지 않을 자신이 있다. 다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막말하지 마세요. 일단 인터넷에서 쌍욕하는 건 국정원 민간인 요원이다, 민간 조력자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국정원 민간 조력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편에 대한 욕을 하지 마세요. 예. 민주세력을 욕하는 것들은요, 그거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라고 생각해. 그 국정원에게 조력하고 있는 거야.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 민주세력끼리 싸움을 유도한다는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국민을 믿고 가야 돼. 나는 언제나 선거 때마다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왜?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다. 이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에는 실망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언제나 나는 데이터를 모았어요. 언제나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대선 결과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예. 걱정되면 기도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 국민의 뜻에는 승복해야 되는 거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설치고 있지 않은데 쟤네들이 만약에 민주세력이 이길 것 같으면 틀림없이 부정선거 얘기를 또 할 거야. 부정선거 위험성을 막 얘기하면서 뭐 사전투표하지 마라. 사전투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 얘기가 나올 거야. 예. 그게 뭐냐면 투표율 떨어뜨리려는 거야. 어차피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약간 중간에서 못 알아듣는 약간 모자란 유권자들을 노린 게 걔네들의 부정투표론이야. 그래서 투표하지 말라고. 그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서 놀러 가자. 근데 요즘에 말이에요. 이 포털이 미친 것 같아. 완전히 여행에 대해서 네이버에 여행 N인가? 여행 플러스인가 뭔가 그런 사이트가 생겼어 아예. 그치? 그러면서 막 모든 방송사에서 해외여행 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쵸? 예. 그거 왜 그러겠어? 5월 초에 놀러 가라고. 그래서 투표하지 말란 뜻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죽 서서 개 주지 않는 역사를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길을 찾아갑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처럼 길을 찾을 겁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판세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모든 언론이 적이야. 거기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 과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을 찾읍시다. 예. 그 주변에서 해외여행 가자고 막 꼬드기지 않는지 여러분의 주변 유권자들의 그날 당일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고요. 저는 투표권이 없지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